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예상문제 4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표시에 가장 적합한 배색은 그랬습니다. 위험입니다. 일단은 배색이 어떻습니까? 서로 보색 관계에 있으면 좋겠죠. 눈에 잘 띄는 것이죠. 가장 잘 띄는 것을 한번 골라본다면 그렇죠. 검정 바탕에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표시에 가장 적합한 배색은 그러면 노란과 검정, 이러한 배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탈리아 적용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별장이 구릉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정원해주는 노단식이다. 그렇죠? 주로 계단식으로 많이 되어 있죠. 노단과 노단은 계단과 경사에 의해 연결된다. 맞습니다. 축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로의 교점이나 원점에 분수등을 설치한다. 맞죠? 이렇게 축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분수등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원으로 베르사유 궁원이 있다. 이건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베르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거죠. 베르사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또는 베르사유 감옥.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탈리아 적용 양식이 아니고 베르사유 궁원은 프랑스 적용 양식에 해당되겠죠. 자, 이것이 프랑스식이고요. 이것이 이탈리아 노란식 정원입니다. 층수가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구릉지에 이제 정원이 있다든가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축선을 강조해서 원래 교점으로 원점의 분수를 이렇게 축선을 강조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분수들을 설치하고요. 이것이 이탈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식은 노단식 정원. 여기서 베르사유 궁원은 프랑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도시공원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법률이 이런 법률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정한 공원, 도시공원.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이죠. 이 공원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재공원에 해당되죠. 국립공원은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래서는 생활공원과 주재공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거 전부 주재공원이죠.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그 다음에 생활공원에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 법률에 의한 것이고요. 자연공원에서 나누는 것은 도립, 군립, 지질공원. 이렇게 된 건 자연공원법 2조 1호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면은 좀 유별나게 표시가 좀 나죠. 역사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이렇게 한 것이 한 부류로 묶이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응? 또는 지질공원 이런 것 된 것은 자연공원법에 정한 공원이다. 4번입니다. 건조전 질량이 123kg인 목재를 건조시켜서 100kg이 되었다면 함수율은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서 함수율이 뭐냐 하면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그 원목을 잘라놨는데 이 나무에서 목재도 들어있지만 이 나무가 품고 있는 물이 있다고요. 이 수분이죠. 이 수분이 이 목재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비율이 함수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분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예, 그렇죠. 이 목재로 나눠주면 돼요. 목재 킬로그램으로. 근데 이 목재는 어떤 식의 목재냐면은 바로 밴 목재가 아니라 기건했다고 그러죠. 기건. 공기 중에서 건조한 그런 목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기건한 후니까 100kg이죠. 이 120을 3을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건조 전이잖아요. 건조시켜서 한 거. 이것을 분모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건조전 질량이 123kg인데 건조했더니 100이 됐다면 물이 몇 킬로 빠져나간 거예요? 23kg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23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100분의 23 그러면 몇 프로예요? 그렇죠. 23%죠. 그래서 답은 23이 됐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물이 얼마냐? 그러면 123을 말렸더니 100kg가 되었으면 물이 수분이 23kg네. 그런 다음에 이 목재로 해주는데 목재는 어떤 걸 쓰지? 예, 건조전 목재가 아니라 건조시킨 후에 목재라고 그랬지. 그럼 100kg 대 이렇게 하면은 23%. 즉 물이 이 목재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수분 함수율이라는 겁니다. 그냥 함수율이라고도 하고요. 수분 함수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등식은 지금 한 것을 설명한 거니까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5번입니다. 목재의 치수 표시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제재소에서 그림을 잘 못 그린다. 맞나요? 톱날이 이게 톱날. 톱날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고 톱날이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목재를 넣고 자르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이 목재의 이제 규격이 되겠죠. 규격이. 예를 들면 이 규격이 뭐 90cm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칼날과 이 칼날 사이의 거리를 딱 재니까 90cm면 목재소에서 이렇게 잘랐고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90cm 폭을 가진 목재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재수 나올 때. 그런데 실제로 이걸 재봤단 말이에요. 이 목재를. 이렇게 된 목재를 정말 90cm가 되나 그러고 이거 재보니까 90cm가 안 되고 89cm가 나와요. 왜냐면 이거 자르면서 톱이 갈아가지고 손실 처리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라 하냐면 이 앞에 거를 제재치수, 앞에 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재보니까 89cm가 나왔어요. 이걸 제재정치수, 실측을 해본 거예요. 이제 이걸 또 가지고 가서 문짝을 만들려고 보니까 여기 대피를 좀 해야겠어요. 깎아요, 이렇게. 깎는 거, 이거를 마무리 치수 또는 마구리 치수 그래요. 그러면 제재 치수가 90cm인데 제재 정치수는 89cm가 되고 마무리 치수까지 하니까는 87cm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표로 갈아버리니까. 그래서 제재 치수, 제재 정치수 이건 실제로 재보는 거, 마무리 치수는 대패질까지 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재의 치수는 제재 치수, 제재 정치수, 마무리 치수고 중간 치수란 건 없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재 치수는 톱날에 의한 목재의 결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제재 정치수는 이 톱날의 목재의 결손을 해가지고 실제로 재보는 것, 실제 치수. 마구리 치수는 마무리 치수 또는 마구리 치수는 대패질한 이후의 치수. 그래서 목재의 치수 방법으로 표시 방법 맞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셋은 지금 설명한 대로고 이런 것은 없다. 3번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노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록 단연생 식물은 상록, 겨울에도 푸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연생이에요. 뿌리가 죽지 않고 몇 년을 계속 산단 말이죠. 이런 식물은 무엇이냐 그러고 물었어요. 감이 오시나요? 네, 답도 지금 맹문동이에요. 자, 셀비어는 이거 1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옥자마나 꽃잔디는 단연생은 맞아요. 단연생은 맞는데 이거 다 상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낙엽 떨어지고 죽어요. 푸르지 않다는 얘기죠. 죽진 않죠. 죽는 건 아니고 상록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록, 겨울에도 푸르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뭐냐? 맹문동이에요. 맹문동은 겨울에도 파랗죠. 셀비아는 아예 1년생이고요. 자, 옥자마, 셀비어, 요거 1년생이라고 그랬죠? 꽃잔디.
이것도 단연생, 이것도 단연생인데 겨울에는 푸르질 않아요. 맹문동은 일명 불사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시황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다는 불사초. 또 겨울철에도 죽지도 않고 파라니까 불사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록이다. 그리고 단연생이다. 정답은 맹문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약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옥자마도 단연생, 꽃잔디도 단연생이지만 상록이 아니라는 거. 맹문동은 단연생이면서 상록이면서 단연생이라는 거. 셀비어는 이거 사루비아라고도 하고 셀비아라고도 하죠. 이건 1년생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역학적 성질에 가면 이걸 완전하게 알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인장강도 그랬어요. 인장강도는 이런 거예요. 여기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목재를 넣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받쳤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줄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뭐 쇠를 달든지 해서 무게를 예를 들면 75kg을 달았다고 합시다. 근데 75까지는 견디는데 76kg을 다니까 빠개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장강도 75kg까지는 견뎠잖아요. 이 견디는 힘, 이것을 인장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옹이가 없는 걸 달아서 75kg까지 달았어요. 근데 여기 옹이 있는 걸 가지고 했더니 70kg도 못 달고 70kg도 못 달고 부러져 버렸어요. 왜요? 옹이가 인장 강도를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옹이가 있으면 이 인장 강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다음 비중이 증가하면 탄성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비중이 증가하면 탄성도 증가하고 강도도 증가해요. 비중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원래는 무게가 부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걸 비중이라고 그래요. 무게가 부피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중은 증가하겠죠. 크겠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분자가 무거우니까. 그런데 이게 물에 불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비중은 완전히 밀도하고는 많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밀도라고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푸석푸석한 나무보다 밀도가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강도도 높고 탄성도 높아요. 그래서 비중이 증가하면 탄성이 감소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강도도 증가하고 탄성도 증가합니다. 감소 틀렸고요.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감소하면 강도가 증대된다. 아까 함수율은 배웠죠. 예. 수분이 이 중량, 그 나무의 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함수율이 줄어들겠죠. 자, 섬유 포화점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세포 안에는 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수분이. 그 다음에 이 세포벽도 수분이 있어요. 근데 이 수분이 세포 내에 있는 이 당내에 있는 수분은 이걸 자유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런 물이에요. 근데 세포벽이 안고 있는 수분이 있어요. 이 수분은 이 자유수가 아니라 결합수라고 그래요. 결합수. 그래서 일단 이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벽이 강해져요. 강해지면서 강도가 높아가요. 그래서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감소되면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도는 증가해요. 근데 섬유포화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강도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응력의 방향이 섬유 방향에 평행하게 되면 그 섬유 방향에 평행하게 되면 강도는 최대가 돼요.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비중이 증가하면 탄성도 증가하고 강도도 증가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답을 고를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 역학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비중이 증가하면 강도도 증가하고 탄성도 증가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이와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 은행식은
기출문제 중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비중이 증가하면 탄성도 증가하고 강도도 증가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작은 변형만 나타나도 파괴돼 버려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지금 유리 같은 것이 조금만 충격은 팍싹 깨져버리죠. 견디지 못하고. 예? 약간의 변형만 와도 변형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와장창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유리 깨지는 거. 취성이에요. 취약한 거죠. 그래서 돌멩이 들고 조금만 두드려버리면 깨져버린다. 취약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취성은 물체가 탄력을 갖지 않고 탄력이 없어요. 예, 그냥 깨지면 왕창 깨져버려요. 유리 깨지는 거. 강성은 힘을 받았을 때 모양이나 부피 변형에 저지하려는 어떤 성향. 인성은 뭡니까?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예, 변형이 와도 끊어지질 않고 늘어나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이런 걸 인성이라고 그래요. 전성은요. 요거 누르면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죽을 이렇게 놓고 위에서 눌러보세요. 그럼 옆으로 퍼지겠죠? 끊어지질 않고. 납을 이렇게 놓고 위에서 망치로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전성이라고 이게 펼칠전자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압력이나 타격에 파괴됨이 없이 그 힘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면 수직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이 가해질 때 이 수직을 이루는 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것을 그 전성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금속은 이런 전성이 강한 편이다. 위에서 망치로 치면 옆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강성 봤고요. 전성도 봤고 인성도 봤죠. 바로 깨져버리는 거. 가장 취약하죠. 취성입니다. 아황산가스에 민감하지 않은 수종은 아황산가스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은 가로수로 많이 쓰인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바꿔 말하면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수로 쓰인데 적절한 게 뭘까 이렇게 골라도 큰 하자는 없을 거예요. 정답을 고른다면 그렇죠. 화백, 측백, 예, 무슨 향나무에 속한 건 전부 다 아항산가스에 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외에도 뭐 지똥나무, 사철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은 다 아항산가스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수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화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측백하고 비슷해요. 사촌이죠. 또 이 가이지카 향, 후피향 이게 향나무 종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아항산가스에 강하다. 그 다음에 플라타나스, 은행나무, 깃동나무, 사철나무, 회화나무. 이 회화나무를 기억해 주세요. 플라타나스 가로수로 많이 쓰이죠. 은행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깃동나무 가로수로 많이 쓰이고 있죠. 사철나무도 많이 쓰이고 있죠. 회화나무, 회화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공원 같은데. 예? 가로수로도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측백, 편백, 가이지카향, 후피향, 예, 플라타나스 이런 것들은 다 아황산가스에 강하다. 그래서 화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로수용으로 가장 적합한 수용은 조금 전에 봤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회화나무죠. 회화나무는 아항산가스에 강하고 가로수로 많이 쓰이고 있다. 회화나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열매 이렇게 열고요. 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많이 심어져 있죠. 머리서 보면 이렇게 된 회화나무입니다. 가로수용으로 적합한 수종은 회화나무입니다. 지피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식물. 지피용이 뭡니까? 땅을 덮는 거죠. 요 피자가 이불 덮는다. 이불 덮듯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렇죠. 잔디라든가 맹문동이라든가 키가 작고 정밀하고 예, 빨리 자라고 부드럽고 이런 게 지피용으로 사용하기 좋죠. 그래서 이 답은 맹문동이고 으름덩굴이나 멀굴도 이 덩굴 종류예요. 예, 그다음에 등나무 이런 것들은 다 키가 커요. 그래서 지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이 지피식물은 지면을 낮게 이불처럼 덮어주는 키가 작은 식물, 즉 잔디라든가
맹문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목재 접착 시 압착의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압착의 방법이 아닌 것은 도포법, 냉압법, 열압법, 냉압의 열압법. 답은 어느 정도 분별은 되시죠? 압착이니까 뭔가 압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예, 뭐 차갑게 하든 뜨겁게 하든 차갑게 한 후에 뜨겁게 하든 예, 그래서 이것은 압착의 방법이에요. 아닌 것은 도포법이에요. 요거는 뭐겠어요? 이걸 뭐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냉압법은 이런 접착제를 사용해서 냉압기나 또는 나사잼소로 해서 압체하는 것이고 열압법은 열을 가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접착제를 냉압한 다음에 열을 가해서 눌러주는 거고 냉압은 냉압시켜서 접착제 바르고 냉압시킨 후에 열압으로 한번 들어가 준다는 것이고요. 냉압, 열압, 냉압, 열압 이건 압착 방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포법은 그렇죠? 이건 도포법, 도장법, 칠하는 거죠. 요거는 압착해서 붙이는 거고요. 다음 중 지피식물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까 지피식물 보셨죠? 잔디나 또는 에, 그 갑자기 생각 맹문동, 예. 잔디나 맹문동 같은 그러한 땅을 덮는 이불처럼 덮는 그런 식물을 지피식물이라고 했어요. 자, 지표면을 치밀하게 피보게 한다. 맞죠? 키가 높고 1년생이면 거칠어야 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키가 작고 다년생이며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환경 조건에 적응력이 넓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밟고 이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줘야겠죠. 번식력이 왕성하고 생장이 비교적 빨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피식물이 되려면 키가 작고 다년생이고 그리고 너무 거칠도 안 되죠. 거칠어도. 14번입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 요소 중에서 미량 원소로 오른 것.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도 반드시 필요한 원소, 미량, 적은 양의 원소로도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답부터 찍으면 FE 처리입니다. 그래서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를 한번 눈도장을 찍어 두십시오. 다량 원소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예요. 그래서 C는 탄소죠. H는 수소, O는 산소, N은 질소, P는 인, K는 칼리, CA는 칼슘, Mg는 마그네슘, S는 황. 자, 이 다량 원소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올 거냐? 눈도장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량 원소는 Fe는 철, Mn은 망간, Cu는 구리, Z는 아연, 이거는 몰리브덴, 몰리브덴, B는 붕소, Cl은 염소. 약간 감은 오죠? 이것은 미량 원소예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뭐냐면은 보조제 역할, 기능 촉진제 역할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량 원소 CHON, PK, 칼슘, 마그네슘, S. 요걸 그대로 읽으면 이게 촌 되겠죠? 촌, PK.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 음, 그 PK 지역 선거한다고. 네. P는 부산, K는 경남 뭐. 네? 그래서 PK 지역 카, CA 칼슘, 마그네슘, S. 그래서 이거를 PK를 부산하고 경남을 촌이라고 했더니 칼 맞았어. 칼마스, 칼슘, 마그네슘, S.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외워보죠. 뭐. 네? 네. 촌, CHON, 촌. 부산하고 PK 지역, 촌, PK, PK를 촌이라고 했더니 칼 맞았어. Mg, 마그네슘, S, 황. 네.
PK 기억을 초원이라고 했다. 칼 맞았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리고 요거는 그냥 눈도장 찍으면 아실 거예요. FeMn 뭐 Cu 그래서 예, 철, 망간, 구리, 아연, 몰리브덴, 붕소, 염소 이거는 미량으로도 족한 미량 원소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량 원소는 그러면 철입니다. 15번입니다. 느티나무 10주에 60만원. 적용공 1인과 보통공 2인. 적용공 1인, 보통공 2인. 그러니까 기공 1명에 잡부 2명, 뭐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잡부 2명을 하면 심는다 이거죠. 가정할 때 느티나무 한 주를 식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근데 기공은 하루에 6만원, 그 잡부는 4만원이래요. 보통 노임은. 그런데 자 그러면 재료값을 보면 10주에 60만원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60만원. 그 다음에 적용 1명에 6만원. 그 다음에 이 잡부는 보통공은 4만원인데 몇 명을 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러니까 8만원 들겠죠. 그럼 이게 14만원이니까 74만원이 되겠네요. 자, 총 비용이 74만원이 들었어요. 몇 주 심는데? 10주 심는데. 근데 여기는 웃기를 한 주 심는데 얼마 들까 그랬어요. 10주 74만원 들어가지고 10주 심어놨어요. 이렇게 10주. 예? 10주 심어놨는데 누가 물었어요. 이거 한 주에 얼마 든 거야 그러면 74만원을 10으로 나누면 한 주 심는데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7만 4천원 되겠네요. 한 주 심는데 7만 4천원 꼴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10주 심는데 74만원 들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7만 4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초제 1000ppm은 몇 프로테이지인가 그랬어요. 이 중요한 건 ppm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제 ppm은 어떻게 돼요?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송이의 장미. 어쨌든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송이의 장미라고 외우시더니 하여튼 ppm은 100만 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건 몇 프로테이지인가? 그럼 이거는 100만 분의 1로 환산하면 바로 프로테이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1000ppm이니까 1000 곱하기 이게 100만이죠? 100만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세개 공세개 떼버리면 결국 1000분의 1이란 얘기네요. 1000분의 1. 100분의 1이 몇 프로예요? 100분의 1이 1%죠. 1000분의 1이니까요. 0.1%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답은 0.1%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ppm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똑같이 나올 거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나올 거니까 예, 풀려면 이렇게 풀어보시고 아니면 아예 1000ppm은 얼마냐 그러면 0.1%래 이렇게 외워버리시든지 그거는 가능하면 ppm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이 식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혼자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더운 여름 오후에 햇빛이 강하면 수간에 남서쪽 수피가 열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데 터지거나 갈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더운 여름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이렇게 남서쪽으로 기울면서 여기다 때리니까 요게 숲이죠. 요 나무의 꺼죽. 이것이 열에 의해서 30 내지 50도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익어버려. 그래가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답부터 찍으면요. 가죽 피자가 일단 가죽이란 말이 들어가요. 수피가 들어가니까 피자 나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피자 나오네요. 이 가죽이 이 소각되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소는 타버린다는 게 소각한다. 예, 연소하다 그럴 때 불탈 소자예요. 그러니까 피소가 되겠습니다.
상열은 뭔가요? 상열은 이 상열은 이 서리 상태에 추워갖고 동파돼서 얼어버려가지고요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상열이에요. 조상은요 이게 이를 조자에다가 서리 상자를 쓴 거예요. 서리가 언제 와요? 늦가을에 오죠. 근데 얘는 초가을에 와버린 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월동 준비도 안 들어간 나무들이 이것 맞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초가을에 이른 조자란 말이에요. 만상은 뭐예요? 늦가을도 지나서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돼가지고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 영도 이하로 내려가지고 늦설이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늦을 만자란 말이에요. 늦설이 내려버린 거예요. 이래 피해를 입은 것이 만상이에요. 너무 일찍 온 건 조상, 너무 늦게 온 건 만상. 그죠? 원래 늦가을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것은 상열이라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서 엄동에 아주 추운 밤에 수액이 얼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수액이 얼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꺼죽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간에 여기 수간이죠. 수간의 외층이 수선방향이란 건 요 나무의 이 결을 따라서 갈라지는 현상. 이걸 상열이라고 한다. 피소는 수피가 얇은 나무가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수피 내 온도가 30에서 50도로 올라가니까 수분이 증발하고 형성충 조직이 죽게 되는 거. 그죠? 이게 거죽 피자에다가 타버린 소자예요. 피소는 나무 거죽이 타버리는 거. 이걸 피소라고 그러고 만상은 너무 늦게 온 설에 의해서 초봄에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 조상은 너무 일찍 왔어요. 늦가을에 와야 되는데 초가을에 와가지고 피해를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답은 피소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해충의 방제 방법 중 기계적 방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계적 방제, 포살, 진동, 경운, 온도처리법. 감은 조금은 오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거 뭡니까? 온도처리법이에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온도처리법은 물리적 방제라는 거예요. 물리적 방제. 습도, 온도, 방사선 이런 것들은 물리적 방제 이렇게 얘기하고 포살은 뭐예요? 이 포획 할 때 그래가 죽인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송충이 앉았다 집게로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 이런 게 포살법이에요. 진동법은요.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우르륵 떨어지면 이거 갖다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거 이게 진동주고 아니면 긴 막대기 가지고 장대 달아서 여기다 걸고 막 가지를 흔들어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던 뭐 송충이든 뭐든 떨어지면 잡아 죽이는 거 이게 진동법이에요. 경운법은 이 땅 속에 이제 이 해충들이 산단 말이에요. 이거를 경운기 가지고 경운이란 게 경운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경운기 가지고 갈아엎어 버려요. 갈아엎으면 속에 든 땅이 막 이렇게 겉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해충들이 이쪽으로 기어 나와서 기어 다니겠죠. 잡아서 죽이든지 닭장에 닭을 풀어갖고 잡아 먹으라고 하든지 참새떼들을 불러서 참새가 먹나요? 하여튼 이거 잘 먹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경운법이에요.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속에 있는 벌레들이 기어 나오게 해가지고 잡아 죽이든 닭을 풀어서 먹어 죽이든 이런 게 경운법이라고요. 온도처리법은 온도를 60도 이상으로 올리면 대부분이 죽어요. 든지 아니면 뭐 0도씨 이하로 내리든지 이런 온도를 오르고 내려가지고 그 해충을 죽이는 거 이걸 온도처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기계적 방제예요. 잡아 죽이든 집게로 막대기로 흔들어 죽이든 땅을 갈아엎어 죽이든 이런 것을 기계적 방제다. 온도처리법은 물리적 방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물리적 방제, 온도 처리법이다. 자, 철제 시설물의 손상 부분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답은 그냥 눈에 들어왔죠? 그렇죠. 용접 부분이 잘 됐는가? 충격에 비틀린 곳은 없는가? 부식된 곳은 없는가? 철제니까요. 침하된 거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집안 침하됐다. 그러면 철제 시설물 점검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정밀검사 해봐야겠죠. 집안 침하에 따라서 정밀검사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집안 치마입니다. 치마된 거. 구조물이 흙과 접하는 부분에서 동공,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라앉는 현상. 이것이 치마된 거고, 이런 건 안전검사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40%의 어떤 유제가 있다. 이 유제를 1000배로 희석하여 시바르당 9리터를 살포하고자 할 때 유제의 소유량은 몇 리터냐. 우선 여기서 구하고자 한 것이 밀리리터를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리터도 일단은 밀리리터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1리터는 얼마입니까? 1000ml예요. 일단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제 소유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살포할 유제, 그러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한 유제예요. 그게 여기서 9리터니까 9000리터죠. 9000리터를 뭘로 나눠요? 희석 배율 1000으로 나눠요. 그러면 9리터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9리터예요. 만약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통에다가 농약 1ml를 부었어요. 1ml. 그리고 1000배로 희석하라 그랬으니까 물을 얼마 넣어야겠어요? 물은 1000배니까. 그렇죠. 1000ml를 넣어야 될 거예요. 자, 1ml에 1000ml를 넣어야 이게 1000배 희석한 거예요. 그런데 시바르당 9000ml를 살포하려고 해요. 이걸 9000ml를 만들려면 큰 통에다가 그렇죠. 9000ml의 물을 부어야 돼요. 9000ml의 물을 부으면 농약은 몇 ml 타야 돼요? 여기 1ml에 1000ml니까 9ml를 타야 9000ml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9ml예요.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1ml에 1000배니까 1000ml 타네. 그럼 이게 9000ml가 되면 농약도 9ml를 타야겠네. 9ml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진 농약 9000ml를 희석 배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1000으로. 그러면 농약의 밀리리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9가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